어르신들 안녕하시죠? 네, 다시 뵙겠습니다. 울산 역사 강사 허보경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동안 수업도 못 듣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울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앞으로 배워 나가야 할 거 이런 거 함께 잠깐 한번 복습 겸 예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 울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공부를 해오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울산은 구석기 시대부터 울산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울산에 여기저기 한 서너 군데에 우리 울산의 구석기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구석기 유적이랄까,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랄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여쭤보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신화리 유적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KTX역이 있는 울산의 그 신화리 유적이 나온 장소, 거기가 바로 우리 울산의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울산에 또 신석기 유적지도 많아요. 그죠? 여기저기. 특히나 또 울산의 이제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특히나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 아닌가 싶습니다. 국보 몇 호였죠? 네, 285호. 그쵸? 우리 대곡리의 방구대 암각화가 지금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고 지금 거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죠? 지금 우선 목록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방구대 암각화에 가보시면은 방구대 암각화를 보러 가시기 전에 딱 마주치는 게 바로 이 박물관이에요. 그쵸?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가 어느 박물관이었죠? 암각화 박물관. 그쵸?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나온 암각화 유적들, 그런 유물들, 그리고 또 암각화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암각화 박물관이 되겠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동물이죠, 그죠? 우리도 배웠다시피 고래입니다, 그죠? 고래 중에서도 머리가 둥그렇게 생긴 향유고래, 그죠? 향유고래의 모습을 따서 이렇게 방구대 암각화로 가는 길에 암각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보셔도 우리 암각화 박물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제 암각화 박물관 들어가는 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극복되고 나면 함께 한번 가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장소에 가면은 이렇게 방구대 암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뭐 거리두기 이렇게 하긴 하지만 5명까지 말고 2-3분씩 이렇게 가보실 수는 있어요. 지금도 여기 방구대 암각화 현장에 이제 가볼 수가 있는데,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이고요. 바로 이 면에 약 300여 점 이상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저번에 보셔서 아시죠? 그쵸?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면에 보시면 조금 더 명쾌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거북이 3마리도 보이고요. 또 옆에 이제 고래가 1마리가 보이는데, 또 그 위에 뭔가 하늘에 고래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 같기도 한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방구대 암각화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고 하는 가장 큰 가치, 인정받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유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유적이라는 건 특별히 여기 이제 방구대 암각화에 고래 종류가 한 6-7종류가 명확하게 그 특징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고래를 잡을 때 사용하는 또 여러 가지 고래 잡는 배, 그리고 고래 잡는 작살이라든가 또 부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고래 옆에다 띄워서 부구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요게 바로 이제 부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이제 예, 고래잡이를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여기 그림이 바로 새끼를 등에 업고 있는 엄마 고래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새끼를 이렇게 등에 태우고
바다를 유영하는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고래는 정확하게 심장에 찔려 있어요. 작살이. 고래 잡는 도구가. 그래서 다른 고래들은 꼬리랑 입이랑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래는요, 입은 여기 있는데 꼬리는 이렇게 뒤틀려서 이쪽 돼 있어요. 작살로 이제 가슴이 찔렸으니까,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좀 잘 표현되어 있는 고래잡이에 이제 그 잡혔던 고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혹등 고래입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위로 있고 그리고 입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다 속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 물 위로 점핑을 해갖고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서 이 우리 선사님들이 이 바위에 새겨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고래들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고래, 요 고래 세 마리가 쫙 보이는데요. 이 고래들은 여기 숨쉬는 분기공이라 합니다. 우리는 코를 통해서 숨을 쉰다고 해서 이제 콧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래는 숨을 쉬는 분기한다고 해서 분기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기공으로 숨 쉬는데 이렇게 두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는 고래의 모습들도 세 마리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고래들도 있는데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고래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새끼를 업은 고래, 작살을 맞은 작살이 꽂혀 있는 고래, 그리고 점핑한 그 점핑한 그 혹등고래가 되겠습니다. 혹등고래는 또 바다의 카나리아라고 해서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특징이 여기 입에서부터 꼬리까지 줄무늬가 많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북방 긴 수염고래 세 마리는 이렇게 분기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쪽에 이제 고래 중에 대장, 바다의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범고래입니다, 이 친구. 범고래는 등은 다 까만색이죠. 그리고 이제 배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각과 음각으로 범고래를 나타냈고요. 또 옆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육지 고래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여기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포경선이라고 고래 잡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도 고래 잡는 배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고래 잡는 작살도 볼 수 있었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부구가 아까 좀 전에 보였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 방구대 암각화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역사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우리 학자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까만색은 고래, 그리고 또 노르스름하게 황토색은 또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또 육지 동물도 함께 황토색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에서 볼 수 있는 약 300여 점이 넘는 고래의 모습과 사람들, 팔을 벌린 사람, 그리고 뭔가 하늘에 기원들이 있는 또는 멀리 고래를 찾는 사람, 그리고 뭔가 창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멀리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창을 또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사람의 모습, 이런 등등 고래들도 보이고요. 또 여기 고래는 고래를 잡고 난 다음에 해체하는 고래, 바닷가로 끌어올려서 조각조각 해체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는 그런 고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고래가 바로 향유고래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암각화 박물관이 이 고래 모습으로 머리가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고래 중에서 제일 뭉뚱한 그런 향유고래 모습이다 보니까 요 고래 모습을 따서 암각화 박물관이 건설되어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지동물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고래를 잡아서 고래를 주식으로 하다가 차차 이제 그 바다 고래들도 많이 잡았지만 또 육지 동물들도 함께 이렇게 새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배웠는데 바로 천전리 각석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구대 암각화는요, 방구대 암각화 박물관을 기준으로 해서 1.2km 아래쪽, 그러니까 대곡천을 기준으로 해서 대곡천을 따라서 1.2km 하류로 가면 암각화 현장이 바로 방구대 암각화가 볼 수 있고요. 또 1.2km 상위로 가면은 이 천전리 각석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이 있다고요? 암각화 박물관이 그렇게 있는데 이 천전리 각석도 암각화 박물관에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천전리 각석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바위에 다양한 문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들이 뭔가 우리가 뭐다라고 딱 알 수 없는 뭔가 기하학적인 추상적인 문양들이 좀 많죠.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마른 목골, 그리고 물결 문양,
그리고 여기 뭔가 씨앗이 싹 트는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씨앗이 발화하는 듯한 이런 씨앗의 새싹의 모습, 씨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 분이 바로 이제 또 유일한 사람의 얼굴이 또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이쪽 왼쪽으로 쭉 더 가시면은 또 여기 동물들도 보이는데 오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슴 모양도 볼 수 있었고 저번에 보셨죠? 네, 있었습니다. 자, 여기 천전이각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 원명과 추명이 되겠습니다. 네, 원명. 이 그림은요, 이 천전이각석은 굉장히 또 특별한 게 방고대 암각화가 차이 나는 게 방고대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겨놓은 바위 암각화,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이 되겠죠. 근데 천전이각석은요, 그림뿐만 아니라 글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렇게 글도 있기 때문에 암각화라고 해서 한정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천전이각석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천전이각석 또는 천전이 암각화로도 불렀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석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한정하지 않고 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누가 남겼냐? 바로 신라의 왕족들이 이곳을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전이각석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신석기인들이 와서 세선화, 그러니까 뭔가 좀 가느다랗게 동물들의 그림을 또 그려놨어요. 그죠? 세선화는 뭐 나중에 역사시대에도 그렸지만은 동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안에 이제 음각을 해서 봐놓은 그림들도 보이고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다 알 수 있는 사실적인 그림은 신석기 그림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좀 전에 아까 보셨던 왼쪽 그림, 좀 전에 보셨던 거, 요렇게 추상적인 그림, 요거는 이제 청동기인들이 그들이 살 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농경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가 오게 해달라, 또는 하늘에 햇볕이 많이 이제 우리 농작물에 이렇게 햇볕이 비쳐서 농작물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원들을 담아서 새긴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게 문자잖아요. 문자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면서부터가 역사시대잖아요. 그렇죠? 선사인들은 저렇게 그림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이제 또는 자기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 왕족들이 여기 왔을 때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의사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누가 왔는지 배웠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신라의 제23대 왕, 23대 버풍왕 때 그 버풍왕의 동생이었죠. 사부지 갈문왕이 525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525년도에 와서 함께 온 누이 동생과 그리고 함께 온 신하들,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온 그런 내용들을 또 기록해 놨어요. 이름 없는 계곡에 왔는데 착한 돌이 있는데 이 골짜기 이름을 내가 서석곡이라고 짓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착한 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밥을 지었고 누가 글을 지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했던 일도 적어놨고, 또 함께 온 사람들의 이름과 부인들의 이름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14년 후에 539년도에 또 왔는데, 이번에는 전에 왔던 사부지 갈문왕과 어사추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함께 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부지 갈문왕과 또 버풍왕의 딸이었던 그 지소부인이 낳은 아들, 그 신맥구지라고 했죠. 그죠? 나중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진흥왕이 왕 위에 올랐던 진흥왕이 여기 6살 때 왔어요. 누구랑? 자기 엄마였던 지소부인과 또 외할머니이자 큰어머니였던 보도부인이라고 하는 버풍왕의 부인, 왕비죠. 함께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자기들이 여기 다녀갔던 과거에 여기 다녀갔던 사부지 갈문왕을 그리워한다. 그죠? 그런 이야기도 적고, 또 여기도 역시 함께 왔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천전이각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시대로 이제 우리 넘어옵니다. 그쵸? 천전이각석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울산의 국보 그리고 보물 몇 점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좀 이렇게 넓게 복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울산은 삼한, 그죠?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진한에 속했었고요.
울산에 그 당시 이제 진안이 있었던 울산에는 우시상국이라고 하는 소국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울산이 나중에 신라, 그러니까 제5대 신라 파사왕 때 신라로 복속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울산은 신라에 이제 편입되어서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울산에 여기 중구 방구동 아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 방구동 유적에서 우리 울산의 이 방구동이 신라시대 때 아주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물들이 다량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울산 박물관에 가시면은 여기에 대한 유물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야기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망해사지 석조부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여기는 신라 제49대 헌강왕 이야기와 또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49대 헌강왕이 우리 울산에 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 우리가 무슨 문화제, 무슨 축제를 하잖아요. 처용문화제, 처용축제. 그래서 우리 울산의 처용을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여기였습니다. 그죠? 이 망해사진 아니었죠. 우리 계홍포 아시죠? 계홍포 성지 있는 그 처용함이 바로 앞에 보이고 이제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세죽이라 불리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이제 울산 신항이 들어오면서 그 옆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처용함 주변만 이렇게 관광지로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홍포하고 그 처용함이 나온 거기서 이 헌강왕이 처용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때 이제 일관의 그런 추천 또는 일관의 그런 그 조언을 듣고서 왕이 이 동해 용왕이 노하지 않게끔 이 용왕을 기리는 그 용왕을 또 용왕을 위하는 사찰을 하나 지어줘라 해가지고 그 망해사를 짓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찰을 하나 지어주라고 했더니 안개가 싹 그쳤다 해서 개운, 그죠? 열 개자의 구름, 그래서 구름을 열고 다 깨끗하게 다시 날씨가 청명해졌죠. 그래서 개운포라고 하는 이름도 나왔고요. 처용암은 그때 다 열리면서 처용이 나왔던 자리다 해서 처용암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섬입니다. 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바위섬이죠. 바위섬. 그래서 그 처용이 나왔던 곳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처용과 이제 함께 왔던 용왕 그리고 용왕의 아들들 함께 춤을 추었던 게 무슨 무? 처용무. 그쵸? 처용무. 지금도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는 궁중의 그 무, 궁중무로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처용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울산 처용문화제 할 때도 처용무를 볼 수 있고요. 오방색의 옷을 입고서 춤추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쓰고 있는 탈이 있었죠. 그게 무슨? 처용탈이잖아요. 그렇죠? 처용.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망해사지. 이게 바로 이제 망해사가 있던 자리에 석조 부도가 두 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전에 공부했던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우리 울산의 중요한 보물들 중에 지금 현재 이제 8개의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이제 지금 이번에 그죠? 저기 성남사 여기 석조 부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성남사의 또 부도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곳이죠. 성남사 뒤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서 쭉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성남사의 오래된 부도. 이건 청송사지 3층 석탑입니다. 다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또 이것도 간월사지 마해불입니다. 그렇죠? 아주 마해불이 아니고 간월사지 석조 열애불입니다. 석조 열애불. 마해불은 바위에 이제 새겨놓은 불을 마해불이라 합니다.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이제 그 모습이라 해서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또 이거 누굴까요? 이건 뭐죠? 여기 이제 12지상이 새겨져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태화사지 나온 그죠? 태화사지 그 승탑입니다. 이게 사리탑이라고도 하고요. 12지신 승탑 또는 사리탑이라고도 하죠.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울산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수 있는 여기는 어디죠? 우리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바로 치산서원.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치산서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 다시 뵙게 되면은 다시 면대면으로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산서원에는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향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지방 유림들이 또 지방에 이제 그 학생들을
갈고 닦기 위해서 또 자기의 선인들 또 기리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사당에 제향하고자 했던 그런 서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가 바로 치산서원, 치산서원이고요. 여기에 모시고 계신 분은 신라충신 박재상공을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신라충신을 모시고 있는 박재상공에 여기 이제 외산문이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해서 딱 들어가면은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공부를 했던 방학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뒤로 가시면 여기 뒤에 사당이 3개가 있어요. 예, 요 사당, 요게 이제 정려가 여기가 이제 신모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또 이제 박재상공을 기리고 있는 충렬묘라고 하는 사당이 또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요 3개가 함께 있는 이유는 보통 모든 서원은 대다수가 하나의 사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치산서원에는 왜 3개가 있을까요? 예. 신라충신 박재상공의 충을 기리는 사당 하나, 그리고 그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바위가 되어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거죠. 저기 치술령 꼭대기 요 옆에 산 보이죠? 여기에 치술령에 올라가면 그 망부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정절을 기리기 위한 거, 그리고 또 두 딸들도 엄마와 아버지를 따라서 망부석이 함께 되면서 효를 다했다라고 해서 효를 기리기 위한.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가족을 기리는 서원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치산서원. 그럼 이제 박재상공이 누구를 어떻게 충을 행했을까? 그게 궁금하죠. 뭐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신라 제 17대 왕은 내물왕이었고 18대 이제 실성왕, 그리고 눌지왕 19대. 그 눌지왕이 자기의 동생 2명이 큰 동생은 고구려 복호왕자였는데 볼모로 가 있었죠. 그리고 또 작은 동생은 저 일본 외에 또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볼모로 잡혀가 있는 동생들을 그리워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들을 누가 좀 찾아올 수 없겠냐라고 했을 때 신하들의 천거를 받고서 이 박재상공, 그 당시는 이제 삼량주 간으로 있었답니다. 삼량주는 지금 현재 양산이에요.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양산시장님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언변도 좋고 충성심도 뛰어나고 그래서 용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신하들로부터 천거를 받아서 박재상공이 직접 고구려에 가서 복호 왕자를 모셔오고,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미산 왕자를 보내드렸어요, 신라. 그리고 자기는 그 왕자를 대신해서 이 외에 잡히는 그런 몸이 되었죠. 어쨌든 그래서 외장에게 끝까지 신라 충신임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던 신라 박재상공의 충성을 알 수 있는 치산서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 드릴게요. 공부를 나중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말기 이제 박윤웅이라고 하는 울산에 호족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울산을 이제 왕건에게 이제 귀부하게 되면서 우리 울산은 흥려부라고 하는 행정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랬던 이야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고려 시대가 되었는데 고려 때도 사실 우리 울산은 태화로에 그 고려 성종이 다녀가신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고려 말이 되면은 울산의 현재 언양읍성 1390년이죠. 그때 여기가 이제 토성으로 지어졌어요. 석성도 있고 토성도 있는데 처음에 먼저 토성으로 지어졌어요. 고려 말 때. 그리고 이제 조선 연산군 때, 그때 1500년이었죠. 그때 이제 요 언양읍성이 이렇게 석성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울산시에는요, 읍성이 언양읍성뿐만 아니라 사실 메인으로 울산 중구에 울산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명백히 언양은 언양읍성이 다스리고 울산은 울산읍성이 다스리는 행정이 다르게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양읍성은요,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요 남문 영화로는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옛날에 동원 자리 그리고 지금 객사 자리는 지금 이제 턴은 닦아놨는데 아직 복원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 좀 유명한 나간읍성이라든가 해미읍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명한 읍성처럼 좀 복원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진행 중입니다. 가보시면 여기는 언양읍성 둘레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평지에 걷기도 편하고요. 한번 가보시면
남문 자리, 북문 자리, 그리고 동문과 서문 자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영화루라고 하는 언양읍성의 남문 누인데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죠. 올라가 볼 수도 있고요. 예, 동그랗게 옹성으로 남문으로 들어오는 길을 한 번 더 보호하게끔 옹성이 또 되어져 있어요. 예. 항아리 옹자를 써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은하수교.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울산 태화강 한가운데에 새로 맨 마지막에 지금 지은 인도교입니다. 인도교고 요 아래쪽으로 지금 태화 강물이 보이고 있죠? 예,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다리는 바로 위에 이해로가 지나가요. 근데 이해로 아래쪽에 매달아서 만들어진 다리 우리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분이 조선의 정말 그 위대한 그 통신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일본과 우리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일 외교에 앞장을 섰던 그런 분이고요. 이분은 그 충숙공 이해 선생님인데 이분의 노력으로 일본과 한국의 그 사이가 굉장히 그때는 돈독했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이해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용연서원 되겠습니다. 지금도 모시고 있죠. 네, 이해 선생님 조선 최초의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석계서원도 역시 이해 스님 집안입니다. 같은 여기는 이제 근제공 고택이 있는 바로 그 건너편 그 마을에 있습니다. 석계서원 역시 이해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석계서원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해 선생님 아들이 있어요. 이종식이요. 역시 조선의 통신사로서 활약을 하려다가 안타깝게도 배가 풍랑에 침몰되는 바람에 정말 목숨을 잃었어요. 그 당시 세조시대 때죠. 네, 그때 이제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우리 울산에 이제 그 과거에 급제했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또 우리 울산은 지금도 아시겠죠? 울산은 성곽의 도시입니다. 성곽의 도시. 다양한 형태의 성곽이 우리 울산에 약 30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가면은 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울산은요, 도성 빼고 다 있어요. 서울에 없는 외성도 우리 울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은 정말 다양한 성곽의 형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울산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1417년일 거예요. 그때 병영성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한 43년 후에 개운포성 이쪽 편에 개운포성이 또 세워졌고 개운포성은 수군성입니다. 수군성. 병영성은 육군성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으로 또 울산 읍성도 그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병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읍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울산시입니다. 그죠? 여기 남목이라 되어 있죠. 옛날에 말을 기르던 그죠? 목장성입니다. 남목 마성. 지금도 이 남목 그 고개로 올라가 보시면은 마성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말들은 왜 길렀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대신하는 말들, 특히 군말을 길러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임금님께 보내기도 했던 남목 경상도의 마성. 남쪽에 있다 해서 남목입니다. 남쪽 마성. 북쪽에 북목은 포항에 있었어요. 지금도 장기곳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태화강 여기 삼산 보이죠? 우리 삼산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산이 3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여기 비행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비행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민간 비행장이 활주로 닦는다고 닦아버리면서 지금은 삼산을 볼 수 없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 삼산 여기 마지막에 벽파정이라고 정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풍경도 참 아름다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기 서sem도 보이네요. 그죠? 이거 나중에 우리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이제 세웠던 그 병영성, 그죠? 1417년도 태종 17년 때 세웠던 병영성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울산은 그 아시겠지만 뭐 읍성도 있었고 울산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태종 13년 그러니까 1413년에 처음으로 울산이라고 하는 정확한 행정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울산 읍성에 이제 남문 쭉 나오시면 읍성 끝에 남문루가 있었던 곳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가항루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막 영상들을 막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도 보고 제가 강의 들은 데서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울산에 가시면은 여기 울산 문화의 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제일 큰 그런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울산 큰애기 하우스 있는 그 바로 앞길 문화의 거리
거기가 바로 가장 큰 대로였어요. 조선시대 때는. 왜냐? 바로 그 앞에 이제 그 동헌과 객사로 들어가는 큰 문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죠? 태화로가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가. 요게 예, 문화의 거리입니다. 울산에는 또 이렇게 장인들도 많아요. 왜냐? 울산에 병영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병영에서 그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무기를 만들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현재도 이렇게 다양한 예, 장인들이 있습니다. 뭐 목각을 판다거나 칼을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예, 다양한 기술자들이 이렇게 우리 울산에 있습니다. 모필장 아시죠? 구슬 만들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많고 했는데 아직 공부를 못 해갖고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또 이게 여기가 바로 울산 동강병원이에요. 동강병원 벽에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도 선정비가 있었어요. 아시죠? 선정비가 뭔지. 예, 우리 울산을 다스렸던 우리의 이제 관리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 울산 시민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백성들이었겠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기 좋게끔 했던 분들에게 우리 백성들이라든가 또 밑에 하급 관리인들이 선정 비석을 새겨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셔서. 요게 바로 이제 윤지태 부사님의 선정비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거, 여기 막 정말 이 다음에 끼어 있던 거를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동원으로 가져왔어요. 동원으로. 나중에 동원에 가서 보세요. 요거는 옛날에 울산의 객사 모습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요거는 울산의 읍성입니다. 전체 모습이고요. 읍성 안에 객사 자리는 지금 현재 7인 미술관 들어오려고 하죠. 아마 울산초등학교 나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옛날에 울산의 중심이었어요. 객사, 임금님의 벌패를 모셔놓고, 그죠? 예, 그 망골례를 행하면서 매월 보름이면은 임금님께 절을 하고 있고, 또 관리가 이쪽으로 파견되어 오면은 예, 또 망골례를 행하면서 임금님께 절을 하고 행정을 보던 그 망골례를 행하던 객사가 바로 우리 울산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중심 건물을 일제시대 때 일본이 다 무너뜨렸죠. 어쨌든 예, 요 객사 자리, 그리고 지금 동원은 그래도 다행히 그 자리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원도 사실 한때는 예, 이걸 뭐 허물고 공원을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거. 근데 지금 다행히 유지되어 있고요. 울산 읍성은 둥글게 되고, 요거는 이제 병영성 모습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여기는 바로 학성외성, 그러니까 학성공원입니다. 울산 외성. 학성공원이 정유재란 때 일본 그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토 기요마사라든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 성을 쌓았었죠. 그래서 네, 했던 그 울산 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 외성에서는 조명연합군과 한 7만여 명이 예, 전투를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울산 외성과 서생포 외성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 외성의 위치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동원입니다. 동원에 가보시면 이렇게 동원에 이제 반학헌 자리가 있고 여기 내야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관리. 요거는 오성종이라고 예, 그 동원의 정청 뒤에 예, 정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바로 쭈루룩 있는 게 선정비들 되겠습니다. 선정비석들. 오성종은 옛날에 이제 소나무가 5그루 옆에 있어서 오성종이라고 했죠. 뭐 이런 등등이 우리 울산의 그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그 미디어, 그러니까 뭐 언론에도 나왔고 이런 했던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또 방구동 유적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이고요. 네, 울산 외성이 현재 학성공원입니다. 저기 서생으로 가면 서생포 외성과 함께 나중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예, 요게 바로 개운포성. 제가 이 수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수곤성이 부산으로 가면서 수영이 되었죠. 수영. 여기 울산에 있던 수영이 부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여기 처용암, 제가 아까 처용문화재가 만들게 된 그 양태된 바로 지점이라고 했죠. 49대 헌가왕 때. 그리고 여기 옆에가 마체염전이라고 했는데 울산에는 삼산염전, 마체염전, 그죠? 뭐 대도염전, 뭐 명촌염전 해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염전이. 그래서 울산의 주요한 자원이 바로 철과 소금이었어요. 달천철장 아시죠? 달천철장에서 사실은 신라 4대 왕이 되었던 석탈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철을 무기로 해가지고 왕까지 되지 않았나,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철과 그리고 또 소금이 울산의 큰 자원이었어요. 울산 역사적으로. 요게 서생포 외성인데 나중에 이런
외성의 형태는 사실 우리 울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데,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때 남겨두고 간 성이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성이 우리 울산 외성이고요. 그 다음이 서생포 외성이고, 이 서생포 외성은 또 성곽 구조가 제일 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산 향교도 있고, 뭐 공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향교 옛날 모습, 이게 이유점입니다. 예. 자, 울산이 또 지금 현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 울산의 고려박물관 등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어르신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많은데, 나중에 우리 함께 만나게 되어서 우리 울산의 문화와 역사 함께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